자, 이제 신라의 발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86페이지 신라. 신라는 맨 처음에 내물왕 때 등장을 하게 되죠. 내물왕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죠. 내물왕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이유는 중앙 집권국가 기틀 마련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국가 기틀 마련이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 중앙 집권국가가 시작된 거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중앙 집권국가 기틀 마련 봅시다. 자, 내물 마립간. 자, 거기 이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는데 이 내물왕 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먼저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내물 마립간. 그 전까지 사용했던 왕의 명칭은 이사금이었었죠. 그래서 이사금을 쓰다가 마립간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죠. 자, 맨 처음에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을 거의 차지했다. 원래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진안에 있었던 나라죠. 진안 중에 사로국이 성장해서 진안이 된 거고, 그 신라가 된 거고, 그러면서 이 낙동강의 진안을 거의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영토 확장은 진안 지역을 거의 차지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물왕 때, 자, 김씨의 왕위 독점 세습. 자,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기 시작했죠. 원래는 박, 석, 김, 세 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세습했었죠. 자, 박석, 김, 세 성씨의 교대 세습이었어요. 말하자면.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김씨에서만 왕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세 개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김씨에서만 왕이 나왔다고 하는 건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만약에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때는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자, 내물왕 때부터 어떤 칭호를 사용했냐면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했는데 마립간이라는 건 대군장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립간의 칭호를 사용하게 된 건 내물왕 때죠. 그러면 내물왕 이전에 사용하던 명칭은 뭐라고 했죠? 이사금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사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다가 마립간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내물왕 때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했죠. 그러면 잘 정리를 해보면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때는 그 전에는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왕을 했으니까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때는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다. 해도 맞는 설명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다시 내물왕 때 왕의 명칭이 뭘로 바뀌었다고 했냐면 마립간. 그 다음에 박석김 세 개의 성씨 중에 김씨가 왕위를 독점했죠. 그러면은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기 전에는 무슨 칭호를 사용했어요? 이사금. 그 다음에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왕위를 계승했어?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그러면 연결하면 이렇게도 되겠네요.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때는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다. 해도 맞는 설명이죠. 왜냐면 그 전에 내무랑 전에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자, 지문 중에 실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때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다? 맞는 설명이죠, 당연히. 왜냐면 그게 다 바뀐 게 언제야? 내무랑 때부터니까. 그래서 내무랑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외의 격퇴 봅시다. 자, 이 내무랑 때는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외를 격퇴하게 되죠. 그래서 외의 격퇴 봅시다. 외의 격퇴. 자, 외면은 일본이라고 했고 그 일본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네. 그래서 일본을 무찌르게 되는데 이 일본을 신라는 무찌를 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지원이 있었고 결국에는 외를 격퇴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자, 봅시다.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자, 지금이 언제냐면은 지금이 4세기 내무랑 때니까 지금 4세기 중이에요. 자, 이 4세기 내무랑 때
지금 현재 전성기는 백제예요. 물론 전성기는 백제. 하지만 4세기 말에서 5세기로 넘어가면서 백제보다는 고구려 힘이 조금씩 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백제는 가야. 여기서 말하는 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이니까 여기에 맹주, 대장은 누구냐면 금관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야는 금관가야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써볼까요? 금관가야. 그래서 전기가야연맹. 전기가야연맹이고, 자, 그 다음에 왜? 원래 백제와 가장 절친한 나라가 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동맹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나의 동맹이 형성되어 있다. 자, 봅시다. 지금 현재 백제가 전성기예요. 전성기라는 건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고구려가 성장을 하는 중이고 신라는 이제 막 성장을 하려고 하는 중이고, 말하자면은 백제와 고구려는 이미 중앙 집권 국가가 다 된 상태예요. 어른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신라는 아직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기 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어른이 아니고 약간 청소년쯤? 약간 이제 성장하고 있는 중이 이제 어른이 될락말락하는 사이야. 자,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지금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지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른들끼리는 싸우는 거지 애들까지는 싸울 수는 없고. 자,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어느 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 어떤 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 나머지 두 나라는 동맹을 맺는 거예요. 나머지 두 나라는 동맹을 체결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백제와 고구려는 둘 다 중앙집권 국가로 이미 성장했으니까 어른이지만 신라는 이제 되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말하자면 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백제가 전성기고 나머지 두 나라는 동맹을 체결해야 맞아요. 동맹을 체결해야 하지만 요 두 나라가 동맹을 체결하기에는 고구려가 더 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절친이긴 하지만 100% 동맹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제 동맹, 우리 뒤에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제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여제 동맹도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연하 동맹은 못 들어봤어요. 그쵸? 왜냐면 이때는 1대1 동맹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어른, 청소년. 무슨 말인지 알죠? 동맹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어른이어야지 동맹이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는 두 나라가, 물론 두 나라가 지금 절친이긴 하지만 동맹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고구려가 신라를 동생처럼, 실제로는 속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는 자기의 속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동생처럼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백제, 금관가야, 일본이 이제 동맹, 이런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봅시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냐? 고구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이제 화약, 말하자면 이제 화해를 약속하는 뭐 문서 같은 걸 이제 주고받은 거죠. 거기에 뭐라고 했냐? 백제가 고구려한테, 이때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이고 백제는 아신왕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신왕이 백제 광개토 대왕한테 맹세를 한 거죠.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 뭐 이제 뭐 보통 전쟁 치면 그렇게 맹세하니까. 그래서 당신의 영원한 신하가 되겠다. 막 이렇게 딱 맹세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백제가 자존심이 팍 상한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전성기인데 고구려한테 그래도 아무래도 굴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어쨌든 동맹들을 끌어모았는데 이렇게 동맹을 끌어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맹을 이용해서 이제 타격을 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를 직접 쳐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세니까. 그쵸? 직접 쳐들어갔다가 또 당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쳐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에서는 그래도 신라가 만만하잖아요. 이제 성장 중이니까 신라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제가 또 직접 쳐들어갈 수는 없어. 또 그러다가 또 큰일 나면 어떡해. 그래서 동맹군을 이용하는 게 바로 왜? 일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게 되고, 자, 신라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왜냐하면 도와줄 이 신라는 무찌를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고구려가 신라에게 군대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일본을 격퇴했다. 말하자면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공격했더니
신라가 도움을 요청하고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줘서 군대를 보내주고 결국에는 이 일본을 격퇴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결국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쳐들어온 건 누구? 일본이. 어디로 쳐들어왔어요? 신라를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신라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못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고구려에서 군대를 보내줘요.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줬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줘. 그래가지고 신라에 쳐들어온 일본을 무찌르게 됐는데, 자, 문제는 이 무찌르는 과정에서, 자, 이 금강가야. 자, 봅시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죠.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가야였고, 여기가 신라였죠. 그래서 요 가야 지방으로, 왜냐면 동맹군이니까 쳐들어왔다가 신라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일본이 도망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야로 빠져나왔다가 가야로 다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고구려 군대가 일본군을 쫓아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따라오게 된 거예요? 가야까지, 즉 금강가야까지 따라오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금강가야는 가만히 있었죠. 물론 도와주긴 했지만, 자, 이 금강가야가 이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군대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금강가야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자, 금강가야가 이때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기가야 연맹이 있다가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를 하고 후기가야 연맹으로 넘어갔어. 뭐 때문에 그랬냐면 고구려 광개토대왕 군대의 공격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그때 이 상황인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때 상황이 그때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냐? 자, 여기로 다시 가서, 자, 일본을 격퇴했어. 일본이 쳐들어왔거든. 근데 누가 도와줬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격퇴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향. 자, 일본이 쳐들어와서 고구려가 도와줬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강가야가 쇠퇴했고, 지금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자, 어디까지 고구려 군대가 쫓아갔다고 했냐면은 금강가야까지 쫓아갔죠. 즉,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된 거예요.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었다. 왜? 금강가야가 쇠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격을 어디까지 받았어? 금강가야까지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금강가야가 쇠퇴. 자, 망한 건 아니랬어요.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망했으니까. 아직 망한 건 아니지만 너무 공격을 받은 거야. 피해를 확 받은 거지. 그래서 금강가야 중심으로 뭉쳐있던 이 덩어리 하나, 전기가야 연맹은 깨져버린 거죠. 왜냐면 형이 약화돼 버렸으니까. 알겠죠? 형님 나라가 약화돼 버려서. 자,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은 해체, 그리고 금강가야는 쇠퇴하게 된 게 첫 번째 영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은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있었어요. 신라 내정 간섭이 있었다. 자, 고구려 군대가 이 일본을 쫙 무찔러주고 잘 있어. 그렇게 하고 금방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한동안 신라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죠. 자, 그래가지고 한동안 고구려 군대가 머물면서 그럼 뭘 했냐? 머물면서 신라가 힘을 다지는 걸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왕이 아까 누구였냐면 내무랑이었죠. 내무랑이 왕권을 강화하는 걸 뒤에서 지원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지원해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내정 간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신라의 고구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신라가 성장하는 걸 지원해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외의 격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증거도 있어요. 증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가 진짜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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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증거 첫 번째는 광개토 대왕 릉비. 자, 광개토 대왕 릉비에 써 있어요. 이 내용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광개토 대왕 릉비는 우리가 뒤에 나와요. 여러분 한 장 살짝 넘겨서 살짝 모습만 볼까요? 91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광개토 대왕 릉비. 자, 광개토 대왕 릉비가 사료탐구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사진도 살짝 나오죠? 자, 이 광개토 대왕 릉비에 써 있어. 야, 내가 군대 보냈다. 그래서 신라에 일본 쳐들어왔는데, 왜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다 처리해줬어? 이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투 대왕 릉비에 써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우명 그릇에 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라니까 여러분이 호우명 그릇. 자, 그러면 호우명 그릇은 거기 사진에도 나오죠.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 86페이지 사진에도 나와요. 자, 호우명 그릇 사진 한번 볼까요? 호우명 그릇은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이죠. 자, 거기 청동 그릇의 바닥면을 한번 보세요. 사진이 두 개 띡띡 있죠. 사진 두 개 왼쪽에, 자, 있죠? 오른쪽에. 자, 있는데 그 페이지의 오른쪽에 거기 보시면은 아래 그림의 가운데 동그랗게 해서 글씨가 잔뜩 써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보여요. 뭐라고 써 있는지. 물론 한자죠. 자, 물론 한문으로 써 있지. 그래서 그냥 글자지.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이렇게 써 있어요. 말하자면 이 그릇에, 이거 아까 어디서 발견됐다고 했냐면 경주의 무덤에서 발견됐죠. 경주 무덤에서 발견된 이 그릇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어요. 광개토대왕의 이름은 광개토대왕이기도 하고 호태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즉 광개토대왕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라에서 발견된 그릇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 자, 봅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 군대가 한동안 신라에 머물고 있으면서 내정 간섭을 했다고 했죠. 자,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언제까지 머물렀냐? 장수왕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걸 요 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광개토대왕이죠. 그렇죠?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광개토대왕인데 그런 왕의 이름을 시호 또는 묘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시호, 즉 광개토대왕의 이름은 언제 정하는 거냐? 왕이 되면서 왕의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 왕도 조선시대 왕도 다 마찬가지예요. 왕의 이름은 언제 정해요? 죽고 나서. 그렇죠. 묘호니까 당연히 죽고 나서 정하는 거죠. 왕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그 왕의 이제 업적. 예를 들면 이 왕은 뭐 덕이 많았다. 이 왕은 뭐가 뭐 어쨌다. 이렇게 이제 왕. 그러면은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광개토대왕인 거는 왜? 광개,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광개토, 넓은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땅을 넓힌 왕이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인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이름의 그릇에 이름이 써 있다고 했죠?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그러면 이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는 이 그릇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죽고 나서. 그렇죠. 죽고 나서. 그러면 죽고 나서면 그 다음 왕은 장수왕이거든요. 그러면 이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는 그릇이 신라에서 나왔다는 건 고구려인들이 최소한 그때까지 머물렀다는 거예요. 광개토대왕 죽고 나서 장수왕 있을 때까지 한동안 머물다가 나중에 떠났어. 근데 떠났는데 미처 이걸 못 챙긴 거야. 떨구고 간 거지 말하자면. 놔두고 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무덤에 묻히게 된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 그릇은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 볼 때 한동안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엄청 절친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그릇에 글씨체, 이 글씨를 쓴 글씨체 있잖아요. 요 글씨체가 호우명 그릇의 글씨체가 광개토대왕 릉비의 글씨체와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 어디서 만든 거야? 고구려에서 만든 거구나. 고구려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구려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겠지 말하자면 이제 군대도 주둔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여기에 한동안 고구려 사람이 그럼 머물렀네. 고구려에서 만든 거를 가져와서 여기에 있다가 여기다 놔두고 간 거야. 그래서 이게 고구려 거구나. 그러면 고구려와 신라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릇이 바로 호우명 그릇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그 도움글 보시면 도움글의 네 번째 줄에 당시 신라와 고구려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우명 그릇까지 여러분하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뇌물, 마립간. 자, 뇌물왕은 다시 한번 보시면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 그리고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일본을 무찔렀어. 그리고 그 증거가 뭔데? 호우명 그릇. 그래서 호우명 그릇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 눌지왕. 사실은 마립간이겠죠? 눌지, 마립간. 그쵸? 사실은 눌지, 마립간. 자, 거기 보시면은 눌지, 마립간 봅시다. 자, 이제 몇 세기로 넘어갔나? 자, 앞자리 숫자가 4면 세기는 5세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자리 숫자가, 그러니까 100단위의 숫자가 4잖아? 그러면은 5세기인 거고, 그러면 500 몇십 몇 년이면 6세기인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눌지왕은 5세기. 세기라고 하는 건 100년을 말하는 거예요. 센츄리. 그래서 100년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눌지왕 봅시다. 자, 눌지왕은 나제 동맹이 체결돼요. 나제 동맹 체결. 자, 나제 동맹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봅시다. 나제 동맹이 체결됐다는 건 그러면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나라가 전성기면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이에요. 그럼 이때 이때 전성기는 어느 나라야? 고구려겠지. 그래서 고구려가 동맹을 체결했는데 고구려가 전성기인데 자, 그러면 백제와 신라가 서로 지금 힘을 합칠 정도면 고구려가 엄청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제 동맹을 체결한 이유는 왜 그래? 고구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구려가 걱정되니까, 고구려가 두려우니까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럼 고구려가 뭘 했냐? 자,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기 때문이죠. 평양성 천도. 자,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자 두 나라가 겁을 잔뜩 먹고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자, 그러면 나제 동맹을 체결한 계기가 뭐냐 물어보면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고구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자 두 나라는 걱정되니까 동맹을 체결한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거기 책에 보시면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자, 광개토대왕 우리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광개토대왕의 영토를 주로 북쪽으로 넓혔으면 장수왕은 주로 영토를 남쪽으로 넓혔거든요. 그래서 장수왕의 정책을 남진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을 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이 부자상속으로, 왕위의 부자상속으로 바뀌자. 자, 그러면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진다. 자, 고구려에서는 고국 천왕 때,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때, 신라에서는 눌지왕 때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고구려는 고국 천왕,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눌지왕 때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왕권이 훨씬 세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불교의 전례 봅시다. 불교의 전례. 자, 그런데 불교의 전례라고 써있죠. 그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 불교의 수용이라고 했어요. 자, 전례라는 건 말 그대로 전해지기만 한 거예요. 자, 원래는 불교가 들어가잖아요. 어느 나라에 불교가 전례가 되죠. 그러면 그 불교를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요. 야, 믿어도 돼. 너네 마음껏 믿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도 백제도 불교가 들어가자마자 나라에서는 이 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신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라는 불교가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못 믿게 했어요. 나라에서 못 믿게 했었다. 그러다가 이 불교를 다 믿어도 돼 라고 이제 허용한 게 바로 나중에 법흥왕 때. 그러니까 불교는 들어온 거랑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랑 달라요. 나머지 고구려나 백제는 들어가면서 바로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용이라고 배웠지만 여기는 그냥 전례라고 배운 건 말 그대로 전해지기만 하고 공인은 아직 안 된 거다. 아직 공인은 아니야. 자, 그러면 전례. 그럼 불교를 누가 전해줬어? 자, 불교를 누가 전해줬냐면 고구려에서. 불교를 고구려에서 전해줬어요. 그리고 묵호자라고 하는 승려가. 묵호자가 고구려에서 불교를 전해준 거죠. 고구려의 묵호자가 신라의 불교를 전해줬지만 공인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다. 자, 이게 바로 눌지 마립간, 눌지왕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왕으로 가봅시다. 자비 마립간. 자, 자비 마립간은 그냥 하나 체크만 해두세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 마립간은 박리명을 정했다. 박리명 뭐냐면 간단해요. 방과 리의 이름을 정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박리명 제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지 마립간. 소지 마립간으로 갑시다. 자, 소지 마립간 몇 세기예요?
소지왕. 5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5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가죠? 5세기 말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지왕, 소지마립간. 자, 소지마립간 한번 봅시다. 소지마립간은 거기 보시면 우역. 자, 그 다음에 시장 설치. 자, 우역이라고 하는 건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30리 정도마다 역이라고 하는 게 마련이 돼서 곡물 운송을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역이죠. 우리도 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휴게소 있잖아요. 우리 휴게소 가면은 뭐예요? 휴게소에서 자진 않고 먹겠지? 주로 휴게소에서 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역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곡물 운송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역이 설치됐다는 건 거의 어느 정도 이 도로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도로망 또는 교통망 같은 게 정비가 됐다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이 정비되었다라는 게 바로 우역 설치.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새로 설치돼요.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먼저 시장이 설치된 시기가 바로 이 소지왕 때. 그리고 이때 생긴 시장의 이름이 시사예요. 시사라고 하는 시장이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우역과 시장이 설치된 것이 바로 이 소지마립간. 자, 그 다음에 결혼동맹이 체결돼요. 결혼동맹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이 결혼동맹은 나제, 신라와 신라와 백제 사이에 결혼동맹이 체결됐어요. 자, 신라와 백제 사이에 결혼동맹이 체결됐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나제동맹이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나제동맹.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결혼동맹. 자, 그래서 결혼동맹이 체결되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혼동맹이 체결됐다는 건 나제동맹이 체결된 상태에서 조금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제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신라는 지금 우리가 신라하고 있으니까 신라가 소지왕이죠? 이때 백제는 동성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동성왕 때 결혼동맹을 체결하는데 요 동성왕이 먼저 요청을 해요. 너네 왕실에 여자를 보내달라. 그럼 내가 왕비로 삼겠다. 그래서 요 동성왕이 신라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신라의 소지왕이 이찬이라는 그 관직을 가진 비지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내줘. 그러니까 왕실에 여자 하나를 보내준 거죠. 그래서 왕비로 삼았다. 말하자면 이 백제와 신라 사이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실과의 혼인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결혼동맹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나제 결혼동맹을 체결한 이유는 또 누가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그 고구려지. 그렇죠. 고구려가 또 뭔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두 나라가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이제 좀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구려가 뭐 했네? 뭘 했냐? 한강 유역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럼 한강에 있었던 나라가 어디? 백제. 그렇죠. 백제를 쳐들어가서 백제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그때 한강을 빼앗기고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급하게 이제 수도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급하게 천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힘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백제가 한번 당한 거지. 한강을 빼앗겼으니까. 자, 그러면서 고구려로 전성기가 넘어갔고요. 당연히 고구려 전성기로 넘어갔으면서 자, 그래서 백제는 다시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신라와 다시 한번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결혼동맹을 한 번 더 하자. 동맹을 한 번 더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장악했구나. 한성을 함락했기 때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나라가 절친이 확 된 거지. 다 뭔가 계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여기 눌지왕 때 이때와 이때는 지금 연도를 썼는데 여기서 연도를 쓴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연도를 제가 전 근대사에서 연도를 쓴 거는 순서를 확인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보면 나제동맹이 체결된 건 먼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장소항에 평양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장소항에 평양천도를 했더니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고구려가 또 뭔가를 했죠. 고구려가 뭔가를 했어요. 고구려가 한강을 점령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나라가 결혼동맹을 체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죠. 평양천도, 나제동맹, 한성암락, 결혼동맹. 이렇게 순서를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소지, 마립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 더 거기 보시면, 자, 부족제적인 사로 육촌을 육부의 행정체제로 개편했다. 자, 이게 뭐였냐면 앞에서 우리가 고국천왕 떠올리시면 돼요. 고국천왕 때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죠. 동서남북 중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거랑 똑같은 일이 신라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부족적 성격을 없애고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을 한 거죠. 즉 행정적 성격의 육부로 개편을 했다. 자, 원래는 부족적 성격이 있는 육부였었는데 그거를 다스리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 성격의 육부로 개편을 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소지, 마립간. 자, 그래서 5세기의 소지마립간까지 정리했고요. 자, 6세기의 지증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증왕. 자, 지증왕은 6세기. 자, 6세기 지증왕. 자, 신라는 여러분이 어느 시기를 좀 주목해야 되냐? 6세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세기의 중요한 왕이 3명 등장해요. 시험에는 이 3명의 업적을 구별해라 또는 골라라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라 6세기 왕들은 중요하다. 자, 신라 6세기 왕이 누구냐면, 자, 여기 나오는 지증왕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버풍왕,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진흥왕, 이렇게 3명이에요. 신라는 몇 세기가 중요해? 6세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성기 때 왕들이 중요하게 마련이니까 백제는 4세기가 중요하고 신라는 5세기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백제는 4세기, 고구려는 5세기, 신라는 6세기. 그러니까 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한 거는 진흥왕이 맞지만 그 전부터 나라를 키우기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다 중요해요. 그 3명의 업적을 잘 물어보기 때문에 3명의 업적은 잘 기억하시면 된다. 자, 지증왕부터 한번 봅시다. 지증왕은 일단 나라 이름을 체제를 정비하면서 나라 이름을 신라. 자, 그 다음에 왕의 명칭을 왕. 자, 나라 이름을 신라. 왕의 명칭을 왕으로 바꿨어요. 자, 그럼 나라 이름이 신라가 아니었다고? 아니었어요. 나라 이름 뭐였냐면 사로국이었죠. 아까 신라의 원래 이름은 사로국이었다고 했잖아요. 진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마한, 변한, 진안의 그 진안. 그 중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사로국. 거기서부터 신라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원래 나라 이름은 신라가 아니고 사로국이었죠. 그리고 왕의 명칭은 왕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뀌었고, 자, 그러면 원래 왕의 명칭이 뭐였지? 아까 우리 내무랑 때부터 사용한 명칭이 뭐였어요? 마립간. 그래서 마립간이 왕으로 바뀐 거예요. 마립간이 왕으로 바뀌었구나. 마립간이 이제 드디어 왕이라는 칭호로 쓰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식으로 바꾸는 뭐 그런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증왕의 나머지 업적을 한번 봅시다. 자, 지증왕은 자,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이 한화 정책이 이제 중국식으로 여러 가지를 바꾼 거여서 중국식으로 주군 제도를 정비하기도 해요. 주군 제도, 즉 주와 군으로 정비를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 정비를 새로 한 거죠. 그래서 주군 제도를 정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증왕 때는 약간 뭐랄까요? 그 경제적인 것의 변동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지증왕 때는 우경을 실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하게 돼요. 우경을 실시하고 순장을 금지하다. 우경은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소를 이용해서 쟁기를 끼고 말하자면 밭을 갈도록 하면 밭을 훨씬 깊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깊이갈이라고 하는데 훨씬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소를 이용한 농사를 실시하게 된 게 바로 지증왕.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정말 소를 이용한 농사가 우경왕 때부터 딱 시작된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실시가 됐으나 기록만
삼국 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중왕 때려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전부터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배우는 거냐면 사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역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냥 기록이 나와 있으면 그게 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지중왕보다 더 먼저 소를 이용한 농사가 실시됐을 걸로 추정을 하지만 우리는 딱 기록에 나온 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경 실시를 그냥 지중왕으로 그냥 지중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순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죽으면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노비나 그 사람의 어떤 신하들을 다 같이 산채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장이라고 하는 게 부여에도 있었고 가야에도 있었고 신라에도 있었고 다 있었죠. 자, 그래서 요 순장을 금지한 이유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사람을 왜 죽여? 일을 시키면 되지. 노비로 일을 시키면 되지. 그래서 사람을 산채로 넣는 게 순장이라고 했잖아요. 순장을 금지하고 그 대신 그 노동력을 써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을 확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시라고 하는 게 설치가 돼요. 시장 확대. 동시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죠. 동시는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시장이 확대돼서 그 전에 처음 시장을 만들어졌던 시기는 소지왕 때. 하지만 그때 이름이 시사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확대된 시장이 생겼는데 그런 게 바로 동시. 자, 그리고 동시를 감독할 관청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동시전. 그래서 동시와 동시전을 설치. 자, 동시와 동시전을 설치하게 되죠. 동시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동시전은 감독관청이에요. 그래서 동시와 동시전을 설치하기도 하죠. 자, 이게 바로 지증왕이라고 하는 왕 때 있었죠.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주군제도 정비, 그 다음에 우경실시, 순장, 동시 쭉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상국 복속이 있죠. 자, 우상국은 지금의 어디를 말할까요? 울릉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가 예전에는 우상국이었는데 자, 이 울릉도를 우리가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를 시켜서 점령을 하냐면 이사부, 실직주의 군주인 이사부를 시켜서 울릉도를 복속하게 돼. 이사부 사람 이름. 실직주라고 하는 지역에 군주였던 이사부를 보내서 실직주는 지금은 삼척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하게 되고 자, 우산국은 울릉도인데 울릉도와 그 주변의 섬들을 다 복속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독도 다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울릉도나 독도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건 삼국사기의 지중왕 때의 기록에 이 내용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지중왕 때.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머지 신라, 왕, 그 다음에 우경, 그 다음에 동시전, 우상국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넘기시면 법흥왕. 자, 6세기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인 법흥왕 봅시다. 자, 법흥왕 6세기 왕들이 다 중요하다고 했고요. 특히 법흥왕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국가 체제 완성. 중앙집권국가 체제 완성. 자, 이게 바로 법흥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그러면은 법흥왕 때 한번 봅시다. 중앙집권국가 체제 완성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업적이 바로 체제 정비이기 때문에 중앙집권국가 체제 완성. 자, 그럼 체제 정비 봅시다. 자, 이 법흥왕 때는 율령을 반포하기도 하고요. 율령 반포. 자, 그 다음에 공복을 설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복제. 공복은 관리들의 옷 색깔을 다르게 입히는 거랬죠. 그래서 이때는 자, 비, 청황 이렇게 4가지 색깔의 옷 색깔을 정해서 신라들의 서열을 명확히 하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랬죠. 그래서 율령반포 공복제. 자, 그 다음에 골품제 정비, 상대등 설치. 자, 그 다음에 17관등제를 마련하기도 하는데 이 관등이라는 게 신라의 관직의 등급, 공무원 등급이 17등급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품제의 정비와 함께 요 17관등도 같이 정비를 하게 되죠. 상대등이라고 하는 건 화백회의의 회장, 의장인 상대등, 귀족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등을 선출을 해서 귀족의 대표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체제 정비를 했던 시기가 바로 법흥왕. 자, 그 다음에 법흥왕의 업적 중에서
불교 공인이 있어요. 불교 공인. 자, 아까 불교가 들어온 건 언제? 불교가 들어온 건 언제였어요? 눌지 마립간. 자, 그리고 불교가 그때는 들어오기만 한 거고 이때는 공인된 거고 공식적으로 믿어도 된다라고 한 건데 그냥 왕이 야, 불교가 좋은 종교니까 믿어 이게 아니고요. 불교는 정말 좋은 종교니까 저를 봐서라도 믿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사정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왕실에서 받아들여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으로 결국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이만큼 대단한 종교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차돈의 순교. 이 사람이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잘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게 되고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불교라는 종교가 이런 대단한 종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교를 믿어도 좋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신라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늦게 공인된 나라잖아요. 자, 원래 늦게 뭐 시작한 애들이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거죠. 보통 뭐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불교를 좋아하고 심취했던 나라가 오히려 신라예요. 불교가 좀 늦게 들어갔지만 더 깊이 불교에 빨리 빠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버풍왕 때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도 해요. 왕의 명칭에 불교에 관련된 교리를 넣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불교에 나중에는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불교를 공인한 건 바로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외관계로는 대가야와 혼인동맹을 체결하기도 하고 대가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기도 하죠. 자, 대가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영토확장으로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기도 해요. 금강가야를 복속시킨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금강가야를 복속시키기도 한다. 자, 이게 바로 버풍왕의 업적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7관 등 율령, 공복, 상대 등 병부 설치. 자, 병부는 지금의 국방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부서를 설치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인해왕과 혼인동맹 그리고 금강가야 정복.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연호 사용 한번 볼까요?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연호라고 하는 건 신라 최초의 연호예요. 신라 최초의 연호인 건원 연호를 사용하게 되죠. 자, 연호라는 게 뭐냐면 어떤 연도를 기념할 때 붙이는 단어를 연호라고 해요. 그래서 연호라고 하는 거를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보통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하면 일단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대등하다. 중국과 대등하다. 자주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연호라고 하는 건 어떤 연도를 기념할 때, 사건을 기념할 때 붙이는 연도의 그런 그 단어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2018년에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18년 올해는 건원 1년. 자, 내년에는 건원 2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왕이나 왕의 업적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연호를 쓰는데 자, 이런 연호를 보통은 중국의 것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거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건 일단 왕권이 강하다는 뜻이고 중국과 굉장히 대등하다. 우린 중국이 아니고 우리는 그만큼 강해 라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독자적 연호고 신라에서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 왕이 바로 버풍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거죠. 그게 바로 건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뭐 율령, 공복, 17관 등, 골품제, 병상대 등 아까 병부 설치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래서 버풍왕의 업적이 좀 많죠? 자, 그 다음에 불교 공인했지, 그 다음에 금강가야 멸망시켰지, 건원 연호 사용했지, 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 체제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신라에서는 아까 몇 세기 왕이 중요해요? 6세기.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 아직까지 지증, 버풍 이렇게 2명 나왔으니까 2명 체크해 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앞부분 한 거예요. 이제 뒤에 고구려 뭐 광개토대왕, 장수왕 뭐 많이 남았죠 아직.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여러분하고 삼국 간의 항쟁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막 전쟁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